안녕하십니까, 헬리오스입니다. 오늘 사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는 다른 게 좀 있었는데, 제가 한 말에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다른 영상을 좀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진보와 보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음, 우리 안에서 뭐 그렇게 단순히 진보를 민주당 혹은 보수를 미래통합당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좀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첫 번째로 그 진보라고 하는 것과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나라의 체계 아래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진보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런 뭐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보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것을 지켜가면서 어, 앞으로 조금씩 점진적인, 그러니까 약간의 수정적인 부분으로 가자.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수정적인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보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혁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와 보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누어졌던 시기들이 있어요. 세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국과 자국의 이익을 가장 크게 추구하는 방식의 형태를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부시 전 대통령과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이 보수라고 불리워질 만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멕시코의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모두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의 관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은 본인의 이익이 더 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할지언정, 그때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언정,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북미 혹은 미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사람입니다. 예.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그런 보수예요. 그 반면에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수의 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해서 출발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러시아 혁명이죠. 예.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혁명, 그걸 통해서 레닌이 러시아 정권을 잡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냈던 그 상황, 이 세계 역사상에서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게 되는 가장 첫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철학적으로 진보적인 부분들, 뭐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스 엥겔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막스 엥겔스가 그 레닌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진보와 보수가 가장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고 갈라지게 된 타이밍은 저는 러시아 혁명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보와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보수는 성장을 추구하고 진보는 분배를 추구한다. 이 말의 근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진보의 모습이고, 자본주의가 보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온다라고 봅니다. 그냥 자본주의가 진보, 죄송합니다. 자본주의가 보수,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진보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북유럽과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은 조금 달라요.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중국은 국공내전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베트남 역시 베트남 전쟁, 우리가 흔히 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와 동시에 남북 베트남이 통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예. 그리고 쿠바도 그런 혁명을 통해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취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하기 시작한 게 북유럽과 동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그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및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와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진보 정권일까요? 보수 정권일까요? 보수 국가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해지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로 돌아와 보자고요. 우리에게서 보수와 진보는 보통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권력과 그 권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보수가 권력층, 진보가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 자, 예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이 흔들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과정들,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는 과정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면 독재라고 불려졌던 룰을 바꾸어서 대통령을 계속해서 연임해 가는 그런 과정들, 을 대항하는 과정들이 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수와 진보는 민주와 반민주로 나누어졌습니다. 보수가 정권의 편, 진보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후에 그 이후에는 통일과 반통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87년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이끌어낸 이후에는 통일과 반통,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통일과 반통이라고 하는 거는 저 진보 세력 내에서 불리는 표현이고요. 그 연방제 통일안, 이거 물론 2000년도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튼 연방제 통일안을 찬성하는 측과 흡수 통일안을 찬성하는 측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 통일을 원하는 측과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는 측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분배와 성장이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누가 분배를 추구하고 있나요? 어떤 부류가 성장을 추구하나요, 더?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배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견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외교적인 부분과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역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같이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 계속 보수가 보수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보수가 보수답지 못한 모습이 많고요. 진보가 진보답지 못한 거는 빼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원래 진보가 진보답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정말로 보수인 것인가? 보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보수가 그러면 그 보수의 모습으로 정말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정치인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가장 극명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그 이전에 보수, 진보라고 나눠졌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와 반민주로 나눠졌던 게 가장 큽니다. 민주와 반민주라고 했을 때 이 독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간선제를 만든 부분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더라도 과는 과대로 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그런 선거법 사사법 개헌이나 그다음에 부정선거 같은 부분들은 그 다른 부분에 업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민주와 반민주로 했을 때 반민주에 찬성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죠? 독재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것이 진보의 세를 불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왠지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여요. 뭐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과연 보수의 모습이 반민주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수가 보수로서 정확한 평가받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는 보수가 보수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보는 진보 역시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386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386 이후 세대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386이라고 불리기도 이제 좀 애매하죠. 그분들 지금 50대가 됐으니까요. 60년대 출생연도 60년대면 50세가 되는 거죠. 50세 언저리가 되는 분들이시니까 이미 신진이거나 젊은 층이라고 불려지기는 이미 늦은 나이가 많은 나이죠. 그 이후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수 진영이 조금만 더 바뀌어지고 혁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항상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수다 진보다를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안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진보인 사람과 모든 분야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보를 한때는
어떤 사안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다른 이면에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은 우리 편을 늘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 헬리오스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감사드립니다. 헬리오스였습니다.